미국 최대 함정방산 회사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 그러나 누적된 적자와 만성적 납기 지연에 이어 최근엔 용접 불량 이슈가 터지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 기업 헌팅턴 인걸스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는 몇 년간 지속된 적재 인력 부족, 공정관리 문제, 그리고 작업자 윤리 문제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곳인데요. 이번엔 부실 용접 사태가 발생해 군 수뇌부는 물론 방산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전후로 미 언론에 보도된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의 불량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의 뉴포트 조선 사업부엔 자체 감사 인원이 들이닥쳐 용접 불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미 해군은 불량 판정된 함정을 수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의 전무이사 제니퍼 보이키는 약 20명의 용접공이 용접 공정 중 한두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것을 시인했으며 미 해군과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함정의 경우 용접 부위와 형태에 따라 낮음, 중간, 높음 단계의 용접 공정을 거치는데요. 금속 예열 온도가 규정에 못 미쳤거나 용융된 부위가 부실하면 불량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는 높은 수압과 환경에서 활동하는 군함이나 잠수함에는 균열과 침수 등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견이라도 한 듯 일어날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번 사태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미 방산업체의 설비 노후와 인력 부족, 그리고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와 무관치 않습니다. 때문에 이미 함정의 유지 보수 등 일정 부분을 한국에 기댄 미국 방산의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실 용접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 해군 방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함, 특히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은 높은 수준의 내구성과 완벽한 구조적 통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인 용접은 선체와 주요 구조물을 결합하는 핵심 공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용접 부위에 결함이 생긴다면 군함의 성능 저하뿐 아니라 전투 중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해에서 고압을 견뎌야 하는 잠수함의 경우 용접 불량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잠수함의 제작 과정에 10년차 이상의 숙련공만 참여가 가능하며 작업 후엔 2차, 3차의 선체 검사를 필수 과정으로 넣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뉴얼대로 제대로만 만들었다면 불량이 나오기 힘든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미국이 또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12월 7일을 시작으로 서방 대부분의 군사정보 매체는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의 용접 이슈를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에서 제작 중인 버지니아급 아칸소 잠수함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용접 작업에 관여했던 20명의 용접공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자체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명났지만 단순 실수라 해도 용납할 수 없는 과오입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미국 해군의 군사력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국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용접 부위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으면 선체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술한 대로 이는 승조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부실 용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군함이 결함으로 인해 배치되지 못하면 해군의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상 푼돈을 아끼려던 사측의 비용 절감 노력과 안이함이 미 해군 전체의 시간과 물질적 피해를 안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 방산업 전체에 만연된 문제와 무관치 않습니다. 현재 미 방산업은 숙련된 용접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는 작업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해군력이 밀린 미국은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를 중심으로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는 작업 공정의 품질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비용 절감, 우선주의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 관리와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 보잉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방산업체 작업자들이 술을 마신 채 기체 정비 작업을 수행하거나 근무 태만이 문제로 지적된 적도 있는데요. 2021년 보잉 2 제작 중인 대통령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1에서 빈 술병 여러 개가 발견돼
군경이 함께 경위 조사에 나선 적도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보잉은 상업군용 항공기 연료 탱크 등에서 누더기천 등과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대통령 전용기에서 술병이라니 이물질 사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질책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으로 보잉 이 치른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데이터 분석 매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에 따르면 보잉은 S&P 500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500여 개의 미기업 중 뒤에서 8번째, 하락률은 41%나 됩니다. 항공기 제작이란 독점적 위치의 기업임에도 해당 기간 보잉의 영업이익은 176%나 감소했는데요. 이제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가 보잉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멀리 있지 않으며 이미 미국 내 많은 전문가가 대한민국이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대부분 전투용 선박의 유지 보수에 대한민국 3대 조선소가 참여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 미국의 루이스 앤 클라크급 탄약 화물선 윌리 쉬라우가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에 입항했는데요. 배수량 41,000톤, 전체 길이 210m에 폭 32m의 대형 함선 윌리 쉬라우는 입항하자마자 바로 정비독으로 이동해 약 3개월에 걸친 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윌리 쉬라우의 입항은 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관리, 수리 및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의 결과에 만족한 미국은 한국의 창정비뿐만 아니라 신규 대형 군함 건조까지 맡기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 해군의 PEO 사업 부수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이유기도 한데요. 현재 날로 증강되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엔 미 방산의 기초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연달아 터졌고 미 방산업체의 불량과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생산 역량을 갑자기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호시탐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악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지나는 물류 전반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보여준 모습만 돌이켜봐도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중국 해군의 성장을 인식한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대한민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박건조 기술력과 자웅을 겨룰 만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이후 생산량과 기술 면에서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쉽게 말해 가격은 물론 품질과 납품기한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따라 올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 정도로 높은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핑크빛 미래만 예측하기엔 넘어야 할 난관이 존재합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맞부딪힐 우선적인 문제는 미국의 강성노조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노조협회는 한국 조선업계의 점유율 증가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후 미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7월 한화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 역시 미국 측의 제안에 어느 정도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이 국내에서 군함의 블록을 제작하고 이를 미국으로 운송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최대 호황을 기록 중인 국내 조선사 어디에서도 빈 도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계의 모든 도크는 선발주된 물량이 가득 차 있으며 미국을 위해 별도의 도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자이며 미국 역시 자국 내 건조 원칙에 더 무게를 둔 느낌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국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미국 조선 업체들과의 경쟁과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앞서 미국은 군함의 유지 보수와 실제 제작에 있어 대한민국에 더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과연 우리 조선업은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을까요?
다음은 24년 11월 24일 4,000톤급 잠수함 영상입니다. 최근 한국은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의 3번함 건조에 착수하며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는 모든 잠수함의 건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장보고 3 배치 2의 건조가 모두 완료되면 한국은 무려 20척 이상의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가 되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장보고 3 배치 2의 후속으로 장보고4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성능 사항과 모든 개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후속 전력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해군의 전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기엔 충분하며 장보고4는 3,600톤급의 배수량을 지닌 장보고 3 배치 2보다 더욱 커진 4,000톤급의 배수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수함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긴 항속거리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합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배수량이 커지면서 수직 발사관 개수를 4개나 더 늘린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처럼 4,000톤급 이상의 장보고4가 개발된다면 더욱 강력해진 화력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게다가 넓어진 공간만큼 승조원들의 편의시설을 증가시킬 수 있어 전투 피로도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내년부터 9척의 장보고 2 잠수함 중에서 6척이 성능 개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척 이상의 잠수함을 통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유 수량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속해 있어 절대로 약한 전력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러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기까지는 지난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 한 척의 잠수함 전력도 보유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해군에겐 소수의 잠수정 전력도 감지덕지했을 정도로 열악했던 게 사실이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 북한보다도 열세였던 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통해 그 이전부터 소형 잠수함을 보유했던 것에 반해 잠수함 전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한국이 열세였던 것은 당연한데요. 이에 한국은 열세였던 잠수함 전력을 만회하고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잠수함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기술이 검증된 잠수함을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잠수함이 독일의 209급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차 도입 물량으로 총 3척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되 한 척은 독일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2척은 원자재 구매 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독일 현지로 기술을 전수하러 간 한국 기술진에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독일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수개월 남짓했지만 독일 기술자들이 자세한 노하우까지 전수하는 것을 거부한 탓에 제대로 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계공학이란 정확한 설계 도면과 서류상의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직접 결합하고 조립하는 기술자들의 노하우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은 매일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독일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을 눈으로 체득하고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 잠수함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조선소에 직접 방문했던 한국의 기술자들은 지름 3cm의 원 안에 들어간 120가닥의 케이블을 하나씩 살펴가며 잠수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의 2번함인 2천함과 3번함인 최무선함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산 잠수함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원조인 독일의 209급 잠수함보다 작은 소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에 있어 소음은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단점인데 한국은 이러한 소음을 최소화하여 원조인 독일보다 더 뛰어난 잠수함 성능을 보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장보고급 잠수함을 앞세워 림팩 해상훈련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 역시 이처럼 작은 소음으로 인해 적의 탐지 확률을 최소화했기 때문인데요. 비록 시작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많이 뒤처졌지만 한국은 특유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단시간에 추월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한국 이외에도 다수의 동남아시아와 남미 국가들도 많았지만 이후 끝내 잠수함의 국산화를 성공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점에서 새삼 한국의 저력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이후 한국은 9척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시작으로 손원 1급 잠수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연달아 건조하며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왔지만 정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주던 독일은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잠수함 강국이란 명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세계전쟁사에 있어 독일 잠수함이 가지는 상징성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잠수함 전략은 제1차 세계대전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무려 370척 이상의 잠수함을 생산했던 나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선택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90년대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잠수함의 명성은 한국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독일이 보유한 잠수함 전력은 수중 배수량 기준 1800톤급 규모의 212A급 잠수함 6척이 전부입니다. 독일과 함께 유럽의 4대 군사강국으로 손꼽히는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0척 내외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그나마 잠수함 전력이 뒤떨어지는 이탈리아조차도 8척 이상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독일의 잠수함 전력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의 잠수함 전력은 더욱 초라해지는데요. 한국이 9척을 보유하고 있는 손원 1급 잠수함만 하더라도 수상 배수량은 1800톤 이상이며 수중 배수량은 1980톤 수준으로 212A급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며 3000톤 이상의 배수량을 보유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손원 1급 잠수함은 독일이 개발한 214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도입된 전력이란 것입니다. 즉 독일은 타국의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에는 많은 투자를 했을지언정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는 것에는 매우 소홀했다는 뜻인데요. 한국은 손원 1급 잠수함을 9척, 독일은 212A급 잠수함을 6척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독일의 잠수함 전력을 압살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독일은 2023년 9월부터 차세대 잠수함으로 212CD급 잠수함의 건조에 착수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2척을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212CD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기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인데요. 212CD급은 수중 배수량이 2800톤급으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 3배치2 잠수함보다는 작은 규모이며 여기에 한국과 달리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지 않아 무장체계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6개, 장보고 3배치2 잠수함에 10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어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잠수함 도입 수량도 212CD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 측면에서도 독일은 한국을 넘볼 수 없습니다. 3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인데요. 더군다나 한국과 독일은 각각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212CD급 잠수함을 앞세워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두 국가의 잠수함 경쟁은 한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하여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은 도입 물량만 10척 내외의 최대 예산 규모는 60조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독일로부터 하나의 노하우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잠수함은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무시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해군은 장보고포 잠수함을 시작으로 더욱 강력한 잠수함 개발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4000톤급 잠수함에 이어 핵잠수함까지 보유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